안녕하십니까. 신의기대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간추려서 전해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 외교 정말 참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비판을 해오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결정을 또 내렸는데 이 결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하는 게 정말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아무 내용 없고 뜻도 없고 결론도 없을 공허한 말장난만 늘어놓고 있는 우리 대통령실 그리고 외교안보 당국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러시아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정말 끝간데 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여러 명의 장군이 지금 체포가 됐는데 이 바그너 그룹의 반란을 예측했던 그 단체죠. 글라구넷은 5월 말에서 6월 초에 6월 중에 러시아에서 쿠데타 가능성이 아주 높다 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굉장한 권력 투쟁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자, 이런 와중에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전달해준 에이테킴스 미사일로 또 한 번 큰 전과를 올렸는데 러시아 주장으로는 세계 최강의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ICBM까지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S-400을 방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S-400을 공개했어요. 완전히 그냥 진검승부를 펼쳤는데 어떻게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결국 한중일 정상회의가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 주최를 주도한 대통령실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외교 안보 라인에 아직도 동북아 균형자론과 같은 망상에 빠진 사람들이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이 오는 26일부터 27일 양일간 서울에서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중국과 일본 측에서는 리창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5월 23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를 먼저 만난 뒤 이어서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날 예정이며 27일 한중일 정상회의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는 한중일 세 나라가 3국 협력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의는 3국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3국은 이른바 6대 중점 협력 분야를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 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이 그것인데요. 대통령실은 논의 결과를 3국 공동성명 형태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인 한일 중 세 나라가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에 힘을 모으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실은 3국 정상회의에 앞서 열리는 리창 총리와 회담에서 중국과의 경제통상협력 확대, 중국 내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 기자들과 만나 백브리핑 자리에서 중국 측의 북한 비핵화 문제와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짧은 시간에 합의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주제라며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해당 사안이 의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밝힌 중국과의 경제통상협력 확대와 중국 내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3국 차원의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이라는 워딩은 중국과의 디커플링과 반중 블록 구축을 진행 중인 미국에게 상당히 불쾌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요. 대통령실, 도대체 이 이상한 정상회의로 무엇을 얻으려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참 희한하죠. 아니 아무 내용 없어요. 중국과 우리가 정상회의를 해서 얻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미세먼지죠. 미세먼지. 그리고 제가 계속 우려를 표하고 있는 서해에 있는 수많은 중국의 원전. 그 원전에서 내뿜고 있는 아주 농도가 짙은 핵 방사능이 함유되어 있는 농도가 짙은 처리수. 저기 태평양 쪽에 있는 후쿠시마 처리수는
이 중국 처리수에 비하면 아주 깨끗하다고 지금 IAEA가 밝혔지 않습니까? 그건 태평양을 한 바퀴 피 돌아서 일부가 동해로 살짝 몇 년 후에 들어올 걸 가지고 전 대한민국이 들썩들썩 하는데 지금 서해에서 그것보다 수십 배나 되는 그리고 더러운 이 처리수를 마구마구 뿜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죠. 그런 처리수 문제 그리고 북핵 문제 또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위반하고 북한에 계속 우회 지원하는 문제 이게 우리의 핵심 관심사 아닙니까? 그건 말 안 한다. 그건 뭐냐? 인적 교류한다. 무슨 인적 교류를 합니까? 중국하고.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도 뭐 탄소 중립 그 이야기죠. 경제 통상 협력. 지금 미국은 중국과 디커플링을 주도하고 있는데 경제 통상 협력한다?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지금 우리 인구 부족하니까 중국인 더 받아들이겠다? 이건가요?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중국에 지금 반도체 기술 빼주겠다 이겁니까? 재단 및 안전 협력. 말이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중일, 한일중 정상회의라면 정상이 나와야지. 왜 정상이 아닌 세컨드가 나오냐 이겁니다. 수프림 리더가 나와야죠. 우리는 수프림 리더가 나가죠. 일본도 사실은 그 일왕이 있지만 일왕은 아무 어떤 그 권한이 없는 상징적인 존재죠. 그래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수프림 리더 맞죠. 그런데 중국은 왜 넘버 2가 나옵니까? 그리고 전 정권 중국의 그 시진핑 2기에서는 리커창 총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시진핑 주석과 정치 계파가 달랐죠. 그래서 거의 아주 강력한 나름대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리창 현재 리창 총리는 시진핑의 같은 계파죠. 가신입니다. 권한도 대폭 축소됐죠.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외교, 국방 이런 거 논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외교, 국방이 중국과 논의할 바가 많은데 그 외교, 국방 논의할 수 없는 사람 데려다 놓고 무슨 정상회의입니까? 우리 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이런 회의를 왜 합니까? 우리가 나서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중국에 보내서 굽신굽신거려서 모시고 온 게 겨우 이런 세컨드를 지금 모시고 와서 지금 정상회의라고 국민들 속이는 겁니까? 우리 국격을 스스로 떨어뜨립니까? 그래서 얻는 게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 이야기가 뭐냐? 경제 통상 협력 확대. 지금 전 세계는 중국과 디커플링 하자고 하는데 경상 통상 협력 확대를 한다? 그리고 중국에 지금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데 중국 내 우호적인 투자 환경 조성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중국의 우호적인 지금 뭐 중국의 투자가 다 빠져나가니까 조태열이 보내서 우리 기업들 중국에 좀 투자하게 할 테니까 제발 좀 와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 이루어진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데 자 그러면서 또 이제 기업인들 대통령실 불러서 자 얼마 투자할지 전부 다 적어내세요. 안 그러면 세무조사 들어갈 겁니다. 이럴 겁니까? 지금 무슨 뭐 군부 독재 시절입니까? 도대체 이 정부가 추구하는 바가 뭔지 이 정부의 정체는 뭔지 이 정부의 정체가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그렇게 믿어왔던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런 정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도대체 왜 이런 자들이 국방, 안보, 외교를 이렇게 휘어잡고 있는 것인지 왜 또 개선할 의지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체가 뭡니까? 두 번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세르게이 쇼이구 전 국방장관의 측근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 고위 장성들이 연달아 체포됐는데 사법당국 내부에서는 군 장성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와 구속 수감에 대비해 레포르토보 교도소에 전담 부서가 설치됐다는 첩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인권단체에서는 6월 쿠데타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가 러시아 국방부 통신국장 바담 샤마린 중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관저에서 긴급 체포했으며 법원이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2개월간 구금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타스통신이 현재 시각 5월 23일 전했습니다. 타스통신은 모스크바 법원은 이날 체포된 샤마린 중장이 최소 100만 루블, 한화 약 1,500만 원의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당국이 그를 체포해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FSB는 샤마린 중장 외에도 국방부 조달본부장 블라디미르 베르텔레스키 중장도 직권 남용 혐의로 체포했는데요. 법원은 베르텔레스키의 7천만 루블 상당의 뇌물수수와 직권 남용 혐의가 인정된다며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FSB는 같은 날 현재 크리미나 전선을 총괄하고 있는 제20 제병인학군 사령관인 스흐랍 아흐메도프 중장의 해임과 모스크바 소환도 발표했는데요. 그 역시 부정부패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어 곧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보안당국은 전날에도 제58 제병연합군 사령관이었던 이반 포포프 소장도 횡령 혐의로 체포해 구속 수감했는데요. 지난주 연이어 해임 및 체포된 국방부 차관급 고위 인사에 이어 이제는 중장 및 소장급 장성들에게까지 숙청 범위가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인권단체 굴라그넷은 FSB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현재 크렘린은 각계격파 형태로 고위 장성들을 체포, 이들의 접선과 회동을 철저하게 막고 있다라며 최근에 티무르 이바노프 전 차관이 수감된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교도소에 전담부서가 설치되었고 고위 장성들을 대량 수감시키기 위한 보안시설도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굴라그넷은 이르면 5월 말에서 6월 중에 쇼이구 계파 군부 인사들에 의한 쿠데타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스탈린의 예조프 신화를 떠올리게 하는 푸틴의 대대적인 숙청, 과연 그 끝이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게라시모프 총참모장도 내사에 들어갔다. 뭐 이런 정보도 있고, 이거는 이제 러시아 밀 블로거들의 주장이에요. 자, 이 감옥인데, 이 감옥 우리 그 서대문 그 형무소하고 좀 비슷한 그런 구조로 제가 봤을 때 보입니다. 이렇게 중앙에 감시 어떤 공간이 있고, 이렇게 방사형으로 뻗어 나가서 이렇게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리순 감옥도 이런 스타일이에요. 지금 이 외벽 색깔만 다르지만. 자, 여기에 이제 장성들을 대거 집어넣는데 이 장성들을 감시를 해야 되니까 이 독방에다가 감시 카메라를 달고 뭐 하는지 계속 봐야 되니까 정말 뭐 인권하고는 완전히 그냥 먼 나라 이야기죠. 그리고는 또 무슨 이야기 하는지 혼잣말이라도 뭐 하는지 알기 위해서 고성능 마이크까지 달고 있답니다. 숨소리까지 체크하겠다 이거죠. 그런 독방을 만들어서 이 장성들을 집어넣는다라는 건데 오늘 이제 체포로 알려진 사람은 이 통신국장 바딤 샤마린 100만 루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500만 원 뇌물 받았다 해서 지금 긴급 체포했다고 하는데 물론 뭐 1,500만 원 뇌물 받은 건 잘못했죠. 그러나 그건 체포를 하기 위해서 탈탈탈탈 털어서 먼지 한 톨 지금 주워낸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체포로 결론을 내놓고 쟤 잡아와 잡아놓어. 근데 일단 뭐 먼지 좀 털어봐. 그런데 아무리 털어도 안 나오는데 100만 루블짜리가 나와서 1,500만 원. 이거라도 나오면 오케이 집어넣어.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간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조달본부장이니까, 국방부 조달본부장이니까 딱 봐도 그냥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물렸던 사람이 되겠죠. 스케일이 아까 이 통신국장하고는 스케일이 달라요. 그 사람보다 한 70배 더 많은 돈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또 체포. 또 지금 전선에서 싸우고 있어요. 크레미나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제20 연합군 사령관, 너 해임이야. 그리고 모스크바로 와. 해서 지금 또 불려 올라갔고, 이제 또 뭔가 뇌물 비리 혐의가 있다고 하니까 또 이제 체포가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 어제 알려드렸었죠. 이반 포포프 소장, 58 제병연합군 사령관, 자포리자에서 싸우던 사람 또 이제 잡아넣었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굴라그넷이라고 과거 바그너 그룹의 반란을 미리 예고했던 그 단체인데요. 그 단체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5월 말, 6월 중에는 이 쇼이구 계파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해서 쿠데타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누가 봐도 지금 이 사정의 칼날이 쇼이구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죠. 그러면 과연 그대로 당하고 있을 것이냐. 그 어마어마한 재산, 어마어마한 권력, 이걸 한순간에 다 내려놓고 감옥으로 가고자 할 것이냐. 꿈틀하지 않겠냐라는 건데, 그래서 요즘 보면 이런 그
러시아 내부적인 굉장히 소용돌이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폴란드 쇼핑몰에 불을 지르고 이 독일의 이 가스 파이프에 폭발물 설치해서 터뜨리려고 하다가 그건 뭐 무산됐고, 지금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핀란드 이런 나라들을 계속 지금 압박을 해서 뭔가 국경 아예 니들 바다 없어 그거 다 우리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와의 충돌을 야기해서 지금 내부의 이런 혼란을 러시아 국민들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이 내부 혼란을 잠재워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외부와의 충돌을 야기해서 그 중에서 이 나토 중에서 약한 이런 발틱 삼국 같은 이런 나라들을 진짜로 공격해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전 세계가 긴장하고 러시아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좀 화끈한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공급한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그야말로 아낌없이 퍼붓고 있습니다. 도네츠크 전선에서 가동 중이던 S-400과 에이테킴스가 정면으로 붙었는데 S-400이 완패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현지 시각으로 5월 22일 오후 2시 도네츠크 중심 깊숙한 곳에 있는 모스피네 인근의 러시아 전략 방공기지에 대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으며 S-400 한 개 포대를 완전히 초토화시켰다고 복수의 러시아 밀 블로거들이 현지 시각 5월 23일 리포트했습니다. 아우디오카 전선에서는 직선거리로 약 60km, 도네츠크 중심부에서는 약 25km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모스피네에는 최근 이 일대에 급증한 우크라이나군 방공망 제압 작전 항공기들에 대응하기 위해 S-400 한 개 포대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포대에는 지휘 통제 스테이션과 3차원 탐색 레이더, 사격 통제 레이더와 2대의 미사일 발사 차량이 배속되어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이들을 향해 무려 5발의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이 포대는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 모두 방열 상태로 방공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테킴스의 공격을 막지 못하고 피격돼 포대 전체가 초토화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카탈로그 재원대로라면 S-400은 36개의 표적과 동시 교전이 가능하고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표적까지 대응이 가능한 지구상 최강의 방공 시스템인데요. 이날 S-400 포대는 2대의 발사 차량에 8발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격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파괴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S-400은 또 한 번 뻥스펙 논란에 휘말리게 됐는데요. 그동안 S-400이 에이테킴스 미사일에 대해 백발백중의 요격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해온 러시아 국방부, 이번에는 또 어떤 거짓말을 늘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S-400. 이 S-400 한 개 포대로 인해서 튀르키예는 미국과 지금까지도 으르렁거리는 사이가 되었죠. 성능 좋은 거 살 거야 해서 한 1조 원 정도 하는데 이 포대 하나가 지금 1조 원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S-400에는 미국의 사드, 팩3 이걸 합한 것보다 성능 더 좋다. 이 우리 한 개 포대가 이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400km까지 요격할 수 있고, 또 미국의 팩3 뭐 이런 거 ICBM 요격이 안 되죠. 그렇게 마 20으로 내리꽂히는 이거 팩3 레이더가 분해를 못 해요. 그래서 아예 그건 요격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S-400은 ICBM처럼 마하 20 이런 것도 요격할 수 있다라고 주장해 왔어요. 그러면 이런 에이테킴스처럼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그냥 전개 준비를 하던 게 아니고 아예 방해를 해놨어요. 방해라고 하는 것은 교전 준비가 다 돼 있다 이거죠. 전부 다 레이더는 레이더대로 딱 비추고 있는 상태고, 미사일 발사 차량들은 발사를 위해서 전부 다 미사일을 기립 딱 해놓고 있는 이런 상태였는데 그냥 다 얻어맞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위치는 어디냐? 도네츠크 시에서 후방 25km, 그리고 지금 아우디오카 전선에서는 60km. 상당히 좀 전진해 있었네요. 나 좀 때려주세요 하는 쪽으로 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 뒤로 날려서 지금 러시아 본토 이 로스토프 나노드 지역의 타간로크 비행장이라든지 이런 거 때리려면 이 지대공 미사일이 없어져야 이쪽으로 마구마구 때릴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 비행장들 많으니까 이 로스토프 나노드 이 지역에. 그래서 이걸 제거하러 미사일을 날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자, 여기 보면 3차원 탐색 레이더가 완전히 그냥 박살났습니다. 레이더 지금 세우고 있죠. 눕혀낸 상태 아니에요. 세워놨다는 것은 방열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레이더가 세워져 있는데 왜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못 봤을까요? 3차원 탐색 레이더인데 그냥 맞아서 완전히 전소되었습니다. 또 이거는 미사일 발사 차량인데 뭐 미사일 그냥 다 사라지고 없어요. 엄청난 유폭이 발생했겠죠. 또 하나 이것도 미사일 발사 차량인데 이건 보시다시피 미사일이 기립되어 있어요. 발사 준비가 다 돼 있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발사 한번 못 해보고 두들겨 맞았다는 건데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박살났어요. 자, 그래서 러시아가 주장하는 이 무기들 이번 전쟁 2년여 지나면서 정말 너무나 과장이 많이 됐다라는 걸 우리는 계속 목도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전개 중이다가 아니면 휴식 중이다가 레이더를 접어놓고 휴식하고 있다가 미사일 맞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건 아예 딱 레이더 다 세워놓고 교전 준비하고 있다가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것 3차원 레이더, 사격 통제 레이더, 또 사격 통제 장치 그리고 발사 차량 2대 하나도 없이 그냥 다 완파되어 버렸다라는 건 이건 정말 굴욕 중에 굴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특이한 것은 왜 미사일 발사 차량이 2대밖에 없었나라는 건데 통상적으로 한 개 포대 같으면 발사 차량이 4대에서 6대 정도 있어야 되는데 2대밖에 없었다는 것은 뭔가 다른 용도로 S-300 발사대 또 똑같은 걸 쓰니까 S-300을 지대지 용도로 사용하러 멀리 보냈다든지 아니면은 과거에 좀 너무 타격을 많이 받아서 발사 차량들 파괴가 많이 되어서 이거밖에 없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아무튼 러시아가 자랑하는 현존 지구상 최강의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한 개 포대가 아예 그냥 완전히 싹쓸이 그냥 초토화되어 버렸다. 미국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것도 가격이 싼 뭐 100만 달러, 200만 달러 이거 5발이면 한 1000만 달러 쏴가지고 1조 원짜리 좀 날려버린 겁니다. 와 정말 가성비 끝내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